그리고 앞으로 뉴욕 암흑가를 다스릴 5개의 시칠리아 마피아 패밀리를 정하는데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통합을 해버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5개의 뉴욕 마피아의 패밀리 조직도입니다. 이 모임을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란자노는 보스 오브 더 보스, 보스 중에 보스가 되고 다른 보스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제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들이 따라야 할 5가지 계율을 정하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칠리아의 오랜 전통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두 번째, 조직은 보스, 언더보스, 카포, 솔저로 각 등급을 나누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동료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더 이상의 복수를 저지르지 말라. 이제 마란자노는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조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란자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계급을 세우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른 보스들과 함께 교리를 다진 거예요. 아, 보스와 언더보스 이렇게. 자,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보스도 있죠. 이 언더보스는 2인자, 국지관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 언더보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카포,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카포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 밑에 소울저, 조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이후 마피아의 거의 모든 마피아들이 따랐던 조직 체계입니다. 그럼 지금 규율이랑 조직도까지가 완성이 됐으면 1인자, 최고 보스, 마란자노는 저 권력이 진짜 엄청나졌겠네요. 그런데 더 확실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숙청.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루치아노. 루치아노. 그래서 이 루치아노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또 루치아노가 또 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마란자노가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알아차리게 돼요. 자기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루치아노가 철저하게 치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마란자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죽이기로.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그가 가장 친했던 유대인 갱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국세청 직원으로 훈련을 시켜서 들어갑니다. 공무원인 척 철저히 연습해서 계획대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살해합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찍혔던 사진인데, 그래서 마란자노는 4군데의 총상과 10개의 자상을 입고 1인자가 된 지 5개월 만에 씁쓸한 모습이죠. 오, 잔인해. 어쨌든 그러면 루치아노가 이 패밀리 조직도 아예 통으로 다 인수받나요?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마세리아부터 마란자노까지 배신과 복수를 거듭하면서 패권을 잡은 루치아노가 이로써 드디어 뉴욕 마피아계를 장악을 합니다. 보스가 된 그는 1931년 마피아 위원회를 만듭니다. 마피아 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자 시카고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 마피아계를 평정한 알 카포네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워낙 너무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마피아가 이 알카포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얼굴에 보면은 스카페이스, 예, 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여자한테 이거 작업을 걸다가 남자 사촌 오빠가 와서 얼굴을 이렇게 탁 베었다는데요. 평소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그러고, 근데 그 친절함을 잘못 봤을 때는 큰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걸 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알카포네 유명한 그 어록 중에 하나죠. 내 친절함을 오해하지 마라. 내가 친절하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진짜 무서운 말이야 저거. 나의 친절함을 알리지 말라. 아니죠. 그거랑 다르죠. 교수님 근데 알카포네는 뉴욕 토박이잖아요. 근데 시카고에서도 이렇게 자기 세력을 빨리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예, 많은 마피아가 그랬듯이 알카포네 조직의 성장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운하, 철도를 통해서 미국의 동서 그리고 서부와 북부를 또 남부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알카포네는 이런 교통망이 밀주 사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뉴욕과 클리브랜드, 미로키 다른 마피아들과 연계해서 밀주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알카포네도 금주법의 엄청난 수혜자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1927년 총 수익을 보니까 이 알카포네가 1억 달러를 봅니다. 이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전역에 알카포네의 존재와 마피아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유명한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을 이제 일으키죠. 한 아일랜드 그 마피아가 연락을 받아요. 디트로이트에서 강탈한 밀주 우송 차량 위스키를 케이스당 57달러 줄 테니 살래?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음 날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이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거예요. 경찰은 마피아 보고 뒤돌아서 벽을 보고 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총을 든 3명이 나타나서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아이 뭐야? 경찰이 아닌 거지. 저게 말이 안 되지.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뭐야? 와, 이거 더 참혹한데? 너무 끔찍하다. 이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알카포네. 알카포네. 하지만 당시 알카포네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죠.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면서 이 마피아계의 그 악명 높은 위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작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칠 것 없었던 알카포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 1930년대 초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금주법으로 세력을 키운 알카포네에게는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과연
이때 그는 어떤 대책을 내세웠을까요? 이건 또 제가 알고 있죠. 우유 사업에 손을 댔죠. 예, 오. 사실 그는 이 금주법이 폐지될 분위기를 미리 예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게 바로 우유 사업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유잖아요. 빵, 시리얼. 괜찮은 목장을 손에 넣고 유리병 제조 공장 그리고 냉장, 수송차를 이용해서 신선하게 보존된 우유를 그동안 금주법으로 밀주 사업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 문제 나갑니다. 알카포네가 우유 사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카고 시의회에 로비까지 해서 정착시키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아니 진짜 알아요? 그럼요. 일단 앞에 재미있는 오답 좀 몇 개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그 네가 뭔데 그런? 니도 그래야 돼요. 정답. pasteurized 우유를 팔게 하더라고. 살균 처리된 앤더슨 씨 오답. 오케이.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정답. 혜성 씨. 저기 죄송한데 제발 맞춰주세요. 얘 이러고 끝나게. 맞춰볼게요. 나 맞춰볼게요. 얘 이러고 끝나게 제발 맞춰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라벨에 유통기한을 그거 정답인지 아닌지 규현 씨가 한번 여기서 여쭤보세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쉽네. 유통기한. 오. 그래서 알카포네는 자신의 사업 전략으로 우유의 유통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시카고 시의회에 로비를 했던 거예요. 당시 우유 배달은 아무래도 마차라든지 손수레 이런 동물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운반 속도가 느렸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도착할 때 이미 상했어요. 그런데 왜 알카포네가 유리할까요? 벌써 그 유통 유통망을 사업이 다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질이 좋은 우유를 빨리 쉽게 유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 기한을 이제 시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것은 알카포네에게 대박이죠. 아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사실 유통 기한이 처음 생긴 게 알카포네의 이게 로비 때문에만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제도가 이 마피아 알카포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뉴욕의 1인자 우리 루치아노. 금주법 이제 폐지 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루치아노의 목표는 세계적인 마피아 조직을 통해 큰 비즈니스 사업을 벌이는 게 그의 목표였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유대계 마피아의 거물, 아일랜드계 거물급 범죄 조직들을 포섭해서 전미범죄 신디케이트, 즉 전미범죄 연합회를 만듭니다. 루치아노는 이를 바탕으로 이 마약, 매춘, 도박장 운영, 할리우드 영화업계 갈취, 그리고 심지어 이 치즈 사업까지 그중에 마약이나 매춘, 도박은 정말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루치아노가 돌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감이 돼요? 예. 1936년 매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려 62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역
무려 50년을 받게 됩니다. 아, 끝났네. 그래서 뉴욕 교도소로 투옥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치아노도 결국 이제 1인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물러나야죠. 설마 풀려나나? 아, 놀랍게도 1인자의 자리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루치아노가 감옥에 투입된 후에도 마피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든 멋멋 주식회사 때문이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규현 씨. 근데 그런 주식회사가 어디죠? 살인 주식회사는 아닐. 규현 씨 정답! 규현 씨 정답! 뭐야? 아니, 야, 설마 했다, 진짜. 루치아노가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1인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살인 주식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는데요? 살인을 대신 해주는 그런 거예요? 보스의 명을 받고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하라. 미국 정부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살인 주식회사로 죽은 사람이 공식으로 63명. 근데 실질적으로는 400에서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살인 명령의 최고 명령 라인은 누구였을까요?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지령을 전달해서 마피아 조직을 주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루치아노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감옥에 간 루치아노는 50년형을 채우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정부에서요? 미 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탈리아인, 일본인, 독일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1942년 뉴욕 맨하탄 항구에서 병력 수송선으로 개조를 하고 있었던 노르망드호라는 여객선이 불에 타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해군 정보국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나 하고 온갖 조사를 했는데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뉴욕 맨하탄 오른쪽에 있는 항구에는 누가 아까 주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항만에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윗선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와 딜을 했구나. 딜을 합니다. 루치아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루치아노는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미국 정부에 신고해라. 일종의 언더월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와,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을 도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와 이 루치아노가 협력했던 일이 또 있나요, 혹시? 일단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이제 유럽에 상륙하기 위해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시칠리아를 이제 침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미국은 이 루치아노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칠리아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동역하거나 아니면 뭐 지리를 알려주거나 막 그런 식으로 미국을 도왔어요. 야,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루치아노가 했는데 좀 많은
대가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결탁으로 치러진 시칠리아 점령 작전 이후 약속한 대로 강제 추방을 조건으로 루치아노를 풀어줍니다. 루치아노,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가다. 뉴욕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간 복역한 루치아노는 오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루치아노는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후 이탈리아로 추방되었다. 자, 추방당한 루치아노는 쉽게 뉴욕 마피아를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부는 또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복귀를 못하게 강제 추방 명령을 연이어 내립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노의 영향력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뉴욕 5대 마피아가 새로운 인물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마피아 비즈니스는 더 커지고 더 세련되고 더 많은 돈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미국의 헤로인을 들여온 것일까요? 아, 그 프렌치 커넥션인가요? 예. 프랑스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와 터키의 양귀비 등이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 미국으로 유통됩니다. 당시 마르세유 마약은 코르시카 갱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코르시카는 지리적으로 시칠리아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뭔가 이렇게 예, 가운데 있는 예, 그런 예. 섬.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미로키 이런 쪽에 헤로인을 유통시킨 거예요. 이게 일명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951년부터 대략 1973년까지 미국 헤로인 소비량의 80%를 이 프렌치 커넥션이 장악을 했습니다. 헤로인이 수많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급기야 1945년 2만 명이었던 미국 내 헤로인 중독자 수는 28년 후인 1973년에 56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심지어 헤로인을 흡입하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까지도 중독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돼요. 신생아가 중독이 된다고요? 어떡해, 아기가. 어떡해. 어머, 심각하다. 너무 끔찍하다. 헤로인의 중독성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때는 1957년 11월 14일 뉴욕주의 에팔레이키라는 조그마한 마을의 한 저택에서 마피아 위원회 모임이 소집이 됩니다. 이날 모인 마피아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1957년에 연방 마약법이 통과돼서 이제 마피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 사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었던 이게 뉴욕 마피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가 됩니다. 왜죠? 경찰이 급습합니다. 아, 어떻든 62명이 체포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 엄청난 건데요. 열여덟 명은 살인 혐의, 15명은 마약 혐의, 23명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체포된 것입니다. 마피아의 지하 세계가 미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아메리칸 마피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기 위해서 FBI가 올인한 거예요. 소련 냉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원과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7년 이 에팔레이킨 뉴욕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피아 범죄에 대해서 방관해왔던 FBI는 이제 더 이상 마피아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마피아 범죄 조직을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1960년대가 되면서 마피아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마피아 보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추적 조사를 시작하는데 당시 FBI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보면 라 코사 노스트라 1963년 FBI 정보라고 나오죠. 미국 전역에서 마피아의 보스들과 함께 지역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더 이상 마피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피아 조직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리코 법을 제정합니다. 리코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말단 조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발각이 됐을 때 이제 명령을 내린 윗사람까지 주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코법으로 개별 범죄를 조직단으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큰 손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FBI 최종 목적은 뉴욕 5대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FBI가 척결하고자 했던 80년대 뉴욕 5대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직원과 보수 간에 뭐예요? 명령과 지시가 오갔던 것을 물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도청. 그러다 뉴욕 5대 마피아 중 한 보수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FBI의 도청은 수사에 도움이 됐을까요? 됐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운이 좋게도 FBI가 도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피아 패밀리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듣게 돼요. A strong union makes money for everybody, including the wise guys. The wise guys even make more money with a strong union. Now, let's take somebody, they got a job. Let's staff it without people. That's our union. 바로 노조 장악을 통해서 마피아의 행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보스를 잡아들이고 형량을 높게 주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마피아 보스들을 엮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때마침 마피아 척결을 다짐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루돌프
줄리아니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검사 재직 시절에 총 4,000개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마피아 킬러였습니다. 예, 뉴욕에서 뭐 마약, 폭력, 뭐 성매매, 뭐 다 마피아 범죄 그런 관련된 거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줬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뉴욕 시장도 됐어요. 예, 메이어 줄리아니. 네, 엄청 유명해요. 줄리아니 검사는 사실 마피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는 마피아의 악연이 있었죠. 줄리아니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탈리아계입니다.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마피아에게 당했죠. 아이고. 항상 수익금의 30%를 내게 만듭니다. 뜯겼구나. 이제 그걸 봐왔던 줄리아니는 뉴욕 대학의 법대를 가서 우와. 이제 마피아 척결을 내걸고 검사직을 한 거예요. 야.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983년 6월에 뉴욕의 연방지검장으로 부임됩니다. 최우선 과제 뭐였을까요? 뉴욕 5대 마피아를 뿌리를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스를 잡아들여야 되겠다. 우와. And those groups that lived off Italian American immigrants and took what few dollars they made. And since then, the mafia at its height was only a very small, minuscule proportion of the Itali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 would see it as a very, very fine day for Italian Americans if we could rid ourselves of it in reality, and there'd no longer be a mafia. And then prejudiced people would have nothing to pick on. Probably they'd find something else, but at least that one would be gone. 자, 그런데 줄리아니 검사는 이제 부임하고 얼마 후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아군은 누굽니까?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바로 로널드 레이건. 1983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조직 범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The power of these syndicates infects every part of our society, and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assist in the fight to break the power of the mob in America. Its final goal is the removal of a blot on American history that has lasted nearly 100 years. 드디어 좀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보나? 그래서 담화문에서 이게 확인되듯이 이제 레이건의 태도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검사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줄리아니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 원군을 얻은 것이죠. 뉴욕의 5대 마피아 보스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줄리아니 검사는 FBI의 도청 자료를 듣던 중 마피아를 올가맬 결정적인 단선을 생각해냅니다. 마피아 보스 5명은 전부 뭐예요? 마피아 커미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사업의 모든 결정력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야. 그래서 이 보스들을 잡기 위해서는 보스들이 소속된 위원회를 추적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줄리아니 검사는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피아가 관리하는 노조가 뉴욕시의 건설업에 깊이 개입다는 것을 포착을 해요.
마피아들은 이미 장악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마피아 보수가 시공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건설 노조 소속인 시멘트 트럭 운전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작업 중단. 시멘트의 특성상 작업이 멈추면은 나머지 시멘트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조리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 거예요. 대견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5대 마피아는 이런 식으로 건설 사업을 독점해 나갑니다. 뉴욕 마피아 패밀리들이 건축, 건설업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포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급기야 뉴욕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시멘트 공사는 마피아가 선정한 8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을 가리켜 콘크리트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크리트 클럽에 가입한 8개 회사는 마피아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고 그 대가로 5대 마피아에게 계약금의 2%를 상납을 한 거예요. 이는 미국 법상 갈취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갈취 정도면 마피아 위원회 전체를 검거할 정도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사법 체계는 배심원이 중요하죠. 배심원은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심원들의 마음은 흔들 수 있는, 야, 이 마피아들 정말 악질이구나. 그래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답니다. 뭐 살인 교사 이런 살인 건가?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어떻게 찾죠? 자, 수많은 사건들을 파헤친 끝에 드디어 위원회가 살인 사건의 배후라는 확신할 만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갈란테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그의 몸에 있던 총상은 무려 84개. 와. 왜 마피아가 죽였을까요? 4명의 다른 마피아 보스를 따돌리고 마약거리에서 얻은 사업을 독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수사를 통해서 그를 죽였을 용의자를 찾아냈지만 지문이 불일치하는 바람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5년 만에 5년이 지나서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앤토니 브루노죠. 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갈란테 사건이 풀린 이유는 이게 경찰이 이 브루노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 지문이 아니고 손바닥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루노를 수소문해서 어떻게든지 손바닥 지문을 채취하고 맞춰보니까 일치되는 거예요. 지문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살인 교사를 위원회가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았나요? 아니 그 지문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 입수했던 한 클럽의 녹화 테이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갈란테가 살해되고 30분 후에 범인과 용의자가 몇몇 사람들이 한 클럽에 나타나서 활기차게 웃고 껴안고, 그중에 또 마피아 5대 마피아 보수 중에 한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FBI는 이게 범행 이후에 축하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위원회가 살인을 조사했다고 정황상 증거로 이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1985년 2월 25일 리코법에 따라 마피아 보스와 언더보스 9명이 기소됩니다.
U.S. jury convicts 8 as members of mob commission. 미국 배심원단 마피아 위원회 위원 8명 유죄 선고. 체포된 9명 중 보스 1명은 가석방 중에 다른 조직원에 의해서 또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8명은 리코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각각 무려 몇 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서양은 막 때리더라고요 이거를. 막 200년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100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잘하네요. 정말. 이로써 줄리아니 검사의 표적이었던 5대 마피아가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리코법의 여파로 1990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마피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1000명 이상이요? 와.